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에서 주관하고 팟빵에서 후원하는 국내 최초 팟캐스트 오디션 K-팟 스타 진행을 맡고 있는 조합원 불독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요, 우리 서영석 이사장님과 김용민 라디오 국장님이 팟캐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청취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해드리자면 K-팟 스타는 3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며 자격은 기존 팟캐스트 진행자나 처음 진행하시는 분 남녀노소 누구나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방송 내용과 형식 또한 제약이 없고요. 진행자의 자유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심사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및 그리고 국민라디오 K-팟 스타를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이 팟빵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다운로드 횟수로만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주일 집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국민라디오 정규 편성의 특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K-팟 스타의 첫 오디션 참가자, 잠시 광고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팟캐스트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팟캐스트 스타, K-팟 스타를 모집합니다. 형식, 내용, 출연자의 제약이 없습니다. 40분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주세요. 3개월 단위로 1등을 선정해 100만 원을 드리고 국민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특전까지 드립니다. 국민 라디오를 통해 매주 방송될 팟캐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K-팟 스타. 역량 있는 도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라디오 메모 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장기자랑이나 모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첫 번째로 출연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첫 도전자가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자, 그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댓글로 열심히 우리 첫 도전자에게 응원의 힘을 좀 실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첫 도전자 푸른 나무님 나와 주셨거든요.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푸른 나무님이 준비하신 팟캐스트는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그 새가 날아든다는 새 타령에서 나오는 그 CM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조금 들어봤더니요.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일단 트위터의 그 상징이 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새누리당. 새누리당. 다음에 뭐 있습니다. 그 푸른 기와집에 사시는. 네, 그분도 조류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저는 의도를 안 했는데 예. 이번에 또 새 정치 민주 연합이 생기면서 전부 다 새로 통하는 거예요. 다 새가 들어가고 모든 정치인들은 다 우리 팟캐스트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이 팟캐스트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 건가요? 트위터에서 올라오는 이슈들 중에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반적인 주류 언론에서 다뤄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기사나 또는 무슨 뉴스 같은 데서 트위터의 반응은 대충 이렇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 거지. 예. 트위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송이 나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거대한 바다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휩쓸려 갑니다. 오히려 국민TV까지도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틈새에서 그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라디오에 나오시는 거죠? 팟캐스트에? 고정 패널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 4분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기계 만지면서 녹음하고 그 다음에 그 워낙에 좀 말씀을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이제 전공로에 간부로 계시는 분인데 네네. 그런 분 한 분 계시고 또 의사이자 영화평론가인 분 한 분 계시고 네네.
더 이상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매니저까지 4사람이 방송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트위터에서 이슈가 됐던 분들을 초대 손님으로 모셔가지고 예. 트위터 리안 중에서 이슈가 됐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섭외를 하시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트위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예. 예를 들면 김호준 총수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트위터를 안 하니까. 뭐 다 안 예, 하시고 예. 계시니까. 그런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매주 초대 손님은 이렇게 바뀌시는 예.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꽤 나름대로의 인맥이라든지 섭외력이 좀 있어서 꽤 되시는 분들이 꽤 나옵니다. 그럼 초대 손님 중에서 좀 저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다 아는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제 임순애님 같은 분들, 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 네네. 그래서 그 RT 잘못하셨다가 네. 아주 그 말도 안 되게 잘리신 분인데 네네. 그분 같은 경우 직접 나와주셨고 아마 계속해서 나올 건데 네네. 저희가 이제 6회 방송했잖아요. 그러면 예. 이 포맷이 이제 잡혀가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초대 손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좀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걸 시작한 지는 한 1년쯤 됐어요. 1년? 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도 트위터 이슈의 가장 기본은 부정선거예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국민 TV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를테면 낙검수를 하다가 국민 TV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규 방송국이 되면 네네. 그것만 다루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트위터에서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다. 그런데 생각보다 안 모아지더라고요. 예. 출연자 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전부 다 막 접촉을 해봤죠. 한 200명 정도? 진짜. 유력한 트위터리안들. 그러니까 네. 글을 잘 쓰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도 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모아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요. 비정규 패널들도 앞으로 꽤 더 많이 보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 나름 어떤 정도의 인기가 좀 있어야 예. 그 사람들이 더 하겠다고 달려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예.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거죠. 푸른나무님은 돼가지고 좀 본인 소개를 포함해서요. 예. 어떻게 팟캐스트라는 걸 발을 딛게 됐는지 본인 소개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원래 그 방송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예. 또 워낙에 또 온라인 활동을 오래 해서 방송 같은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예. 근데 그렇죠. 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방송을 만들 때 낙검수처럼 만들지 말자 하고 시작한 우리 프로그램이거든요. 뭐냐면 예. 기존 공중파처럼도 안 하고 싶다. 낙검수처럼도 안 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걸 찾다가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오늘 내용이 심히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새가 날아든다의 최근 6회 방송 분량이라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이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직 역사가 짧으니까 예. 그런 건 없는데 워낙에 저희 방송이 사실 길어요. 오늘 나갈 분량이 한 40분밖에 안 되는데 예. 1회 녹음을 하면 거의 한 6시간 녹음하거든요. 6시간. 편집 없이 바로 내보내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밥 안 먹고 시작해서 아마 지금 국민TV에서 7시 반부터 12시까지 방송하라 그러면 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 철인들이 방송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2시 정도 되면 목이 다 맛이 가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직까지는 에피소드에 가깝습니다. 지금 펑크 하시는 분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K파스타 첫 번째 도전자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여러분이 직접 들어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우리 푸른나무님에 대한 궁금한 사항, 질문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박근혜 씨가 했던 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말이나 말든가. 너나 잘하세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진정한 소통이다. 불법 당선되신 분. 너나 잘하세요.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시작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자, 오늘은 자기소개를 자기 본인이 직접 해주시는 걸로. 예, 반갑습니다. 짱돌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길거리 운동파 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광분하는 지식인 캐릭터? 네, 모든 문제 전문가라고는 하나 허당인. 네, 황진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깍두기 대타 나경입니다. 자, 저는요, 민주주의자. 푸른 나무고요. 영어로는 그린트리. 사람들이 그게 블루트리인 줄 아는데 그린트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트위터를 장악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한 190개 정도 이슈 중에서 190개. 진짜로 골라온 게 너무 많아요. 골라온 게 16개 정도 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박원순 시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라는 이 사건이 좀 이렇게 배당될 수도 있습니까? 그 법원에서는 우연히 그런 거다. 그리고 원칙상 잘못된 게 없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민사에서 배당이 되는데 거기에 뭐 51부와 52부가 있대나 하여튼 뭐 두 개의 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거지. 그걸 뭘 특별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사람들 같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관계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배당 안 되도록 신경을 써야죠.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신비님이 늘상 강조하는 시발단들이 지금도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문제 거기에 이제 공익근무 요원으로 판정난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어서 이거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이게 7일 날인가 결과가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1000만 서울 시민을요 개새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가족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사건을 그의 남편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경원 씨의 남편은 그 전에 의혹이 있어 진즉이 옷을 벗었어야 해요. 그럼요,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외압을 줬잖아요. 당연히 외압을 줬죠. 그 사건 기억 안 나십니까? 벌써 다 잊으셨. 예, 났죠. 네. 이런 사람이 아직 옷을 벗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정말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또 덥석 받아? 그러면 나경원 남편이요. 나 이거 못한다고 넘겼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사람이고 법이 상식을 넘으면 안 되죠. 오히려 이거는 경우는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에 있다면 탄원감이에요. 나경원 씨가 스페셜 올림픽 기간에 거기에 이 사람, 이 판사, 이 사람의 지인을 취직시켜줬던 그렇죠. 그 문제까지 그 문제가 연결돼. 아유, 뭐야 이게. 정말 이 개 같은 진짜 역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있잖아요. 자기들 발등 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편집해드릴 테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욕 한마디씩만 딱 하고 좀 화를 좀 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진짜 이게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지 와이프가 제기하고 지 남편이 사건을 이게 무슨 당나라도 아니고. 자, 신부님 한마디 하세요. 왜 또 가만히 있어요, 진짜. 거의 나는 이 부부는 거의 무슨 부부 사기단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잖아. 이상해. 뭐가 부부사기도 아니고 뭐 이상해. 앞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주머니 돈 쌈짓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자, 다음. 자, 문제의 주제인데요. 이걸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무인 항공기 추락. 이거는요,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개요만 간단하게, 개요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약 34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몇 프로죠? 세계 한 12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0% 정도 10% 되죠.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북한은 2000년도에 한 8천억 정도 됐으니까 현재는 한 1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34배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늘상 나타나는 현상들은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발달했어.
천안함 때부터 계속 그 짓인데, 자, 거기에 관련해서 아마 어제, 그제 트위터를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한 주제가 바로 이거인데, 그렇죠. 예. 그 이야기들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한번 해봅시다. 한 번씩이라도. 자. 제가 그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걸 하나, 강미나라는 분이요. 무인기 추락 논란 총정리. 그래서 아고라에 있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고라에 국정원이 아닌 우리들의 네티즌 수사대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들, 이래서 정리를 해놨네요. 예, 그래서 봤어요. 첫째, 이게 표딱지 배터리에 표딱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북에는 명조체가 없다. 이게 아래 한글 명조체 폰트라면서요. 그래서 조작 좀 제대로 하자. 예, 한글과 컴퓨터, 한글이라는 문서 프로그램. 이거를 뽑아봤더니 똑같이 1분 만에 만들 수가 있다네요. 그 시체가. 그리고 이제 북한은 부품의 일련 번호에 영어를 안 쓴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영어 절대 안 쓰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치면 왜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 이렇게 쫙 할 때,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딱 보니까, 그러니까 지읒 90, 48,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가요. A, B 이게 아니고. 그리고, 2013년 6월 25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무슨 날짜, 기용 날짜, 사용 중지 날짜에서. 그런데, 북한은 날짜 적을 때 주체 연호를 사용하더라. 이게 서기 2013년 이게 아니고 여기 주체 몇 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우리나라 옛날에 단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체 연호, 주체 94년이 가로하고 2005년 이런 식으로 연호를 표기한대요. 그리고 네 번째, 국방부는 북한식 표현 배터리에 날짜라고 써서 날짜라는 게 북한 사람의 표기다. 아까 읽어주신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쳐봤더니, 아하, 누나들 새해범 나오는 날짜 아시는 분. 우리나라에 많은 트위터리안도 날짜라고 쓴 그런 이제 오타이거나, 맞춤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쓴 사람들이 꽤 많은 거라, 그리고 카메라도 겨우 얻는 모형기가 중간에 연료 공급 없이 개성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오냐라는 의혹. 그리고 여섯 번째, 낙하산도 펴지지 않고 300m에서 떨어졌는데 너무나 멀쩡한 무인기 왜 파손이 안 됐을까. 그리고 일곱 번째, 구글 어스로도 청와대는 더 잘 보임. 더 잘 보임. 해상도가 더 잘 보인대잖아요. 그럼 구글도 종북? 이래가지고, 내라는 녹취록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에 이어서 선거철이니까 또 이런 허접한 일 벌리고 있구나. 개도 비웃겠다 하고는 정말 개를 딱 찍어 놓았었어요. 이젠 지겨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초당 20개씩 트윗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쨌든 저도 트윗 좀 날렸습니다만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비행기, 떴다, 비행기, 국방부 비행기. 근데 문제는 기성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전 짚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듣는 순간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천안함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레파토리. 어떻게 하냐면, 앵커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만약 폭탄을 실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죠? 이러니까 전문가가 4층짜리 건물은 거뜬히 무너뜨리죠? 보니까 청와대가 한 4층짜리 정도 높이 돼요. 이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있잖아. 꼭 선거철에. 북풍이죠. 네, 박원순 시장 재보궐선거 때 무슨 사건 터졌죠? 지금도 안 끝났죠. 간첩단 사건이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처음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정확하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뉴스를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 YTN인가를 잠깐 봤는데 어떤 언론이 뭔가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니래. 그러니까 희한한 걸 제기를 하면 아니라고 하면서 뭔가 좀 뭐라고 하죠?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뭔가 중심 있는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이만해요, 길이가.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송골매라고 하는 무인 정찰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7m짜리예요. 그 정도 돼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었냐면 이게 지금 전화기잖아요. 여기에는 물리적인 힘을 들어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적인 힘만 필요해서 배터리가 필요하잖아. 네. 이걸로 선풍기를 돌리면 얼마나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배터리로. 얼마 못 조금만 돌리죠. 더. 못 돌리죠. 아주 우리가 20분도 안 될걸요? 우리가 집에서 선풍기를 아무리 세게 돌려도 선풍기 날아가지 않죠. 그 이유는 그만큼 양력이 밖에 안 돌기 발생하진 때문이에요.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공중에 떠서 몇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것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백령도 파주 추락 무인 항공기 북무인기 가능성 모양 색깔 성능에서 동호인 무인기와는 달라. 댓글이 압권입니다. 그거 한번 분해해봐라. 분명 1번이라 적혀있을 거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미디어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또 이건 그 소형 군 납품업체들이 또 군대 무기 팔아먹으려고 이 장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들었어요. 예전에 그 SBS가 막 창간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물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엄청 팔아먹었지. 그뿐만 아니라 그 환경업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영이요? 아니 태영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분명히 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 고도 탐지 레이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이제 수입하자라고 국방부 쪽에서는 그런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 씨가 말하는 창조 경제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그런 게 아닌가. 수요를 창출하느라고. 그럼요. 스스로 창출하고 헛바람을 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그 무사히 통과시키고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그런 작업이 아니가라는 의심을 제가 해요. 중앙일보에서는 또 막 그랬다면서요. 이거에 대한 어떤 또 상업적인 이야기를 또 시컨 했다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네. 망치 부인이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인 항공기가 북한 산이라고 치자. 그러면 국방선이 뚫렸다는 건데 그럼 심각하죠. 왜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는가? 그렇지. 이것도 천안함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너무 작아서 현 장비로는 레이더로 감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또 그거잖아요. 그럼 폭탄이 있었다면이라고 얘기를 한대잖아요. 근데 폭탄을 실을 정도가 되면 이게 또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레이더에 당연히 잡힌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작은 사이즈니까 레이더를 그러니까 감지가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이런 정도의 저질 정찰기로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예상하건데 내일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 소형 비행기가 만약에 63빌딩을 폭발하면 어느 정도 폭약을 실어야죠. 이거 딱 나온다고 그래요. 네, 나온다고. 그럼 그게 소형기가 아닌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누가 이제 정말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게 미사일인데, 뭘 지금 요만한 정찰기를 가지고 뭘 실느니 마느니, 그딴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진짜. 아르케님이 써놓으신 거 보니까요. 무인항공기란 말이 웃긴 말입니다. 모형 비행기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은 그러네. 언어 선택을 지랄같이 합니다. 모형 비행기. 나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어드벤져스 촬영 현장. 어벤져스 촬영 현장. 어벤져스 촬영 현장에 수많은 구경꾼들 몰려 등등 치고 어벤져스 지구 구하러 왔다가 한강에서 자살한 시민 떠오르고 북한서 장사포 300발 쏘고 모인 항공기 또는 바람에 속으로 더 혼미백산했다고 입속에 검은 입님이 올려나 이거 정말 네, 저는 자팔 건설 노동자 강민호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쓴 글이 아니라 그분이 리트한 글인데 그래도 무인 항공기에 실린 특수 카메라, 청와대 콘크리트 천정 뚫고 지하 벙커 내부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기종이라고까지 북한을 찬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니까. 미치겠다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설사 북한에서 내려온 거라고 할지라도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맞아요. 벌벌벌 떨고 이것들이 아까 신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국방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실제로 국방비가 우리가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장군들 그리고 미국 여기에서 쓰이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일반 사병들이 쓰는 건 별로 없어서 뭐 수통이 몇십 년 만에 교체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또 뭐 북한이 한 게 아닌데 저희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또 천안함처럼 딱 이맘때, 딱 4년 전 정확히 이맘때 그렇죠. 이런 사건 낸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야. 지금. 맞지도 않고 또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공작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방송이 기성 언론들이 보면 이게 작년에도 한번 왔다 갔다는 거예요. 슬쩍 지나간 게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야 지금. 아니 처음에 이것도 그렇잖아요. 일산 파주 이게 이제 먼저 있었고 근데- 그다음에 백령도에서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그 파주 거는 북한에서 보냈다는 그 얘기가 없었다가 백령도에서 이제 맞고 떨어진 거를 보고서 며칠 전 파주 것도 북한에서 그렇죠. 보낸 거다 이렇게 된 근데 거거든. 문제는 지금 한미 훈련 중이에요. 이거 더 심각합니다. 네. 이게 있잖아요. 미국 그 인공위성과 정찰기들이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훈련 중에 이것도 착륙 훈련이에요. 대규모 팀 스피트를 대항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으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정찰기가 다 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뚫렸다는 건요. 심각한 문제가. 그것도 천안함 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희한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진짜 이상해.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 발언식으로 하면 제가 나중에 뉴스를 좀 오랜만에 봤어요. YTN을 봤는데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야 얘들아, 니들이 정말 기자라면 비행기가 공중을 날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살이 나야 정상이야. 거의 원형 그대로 있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마디 YTN 기자한테 하고 싶어요. 한번 하십시오. 니들 진짜 그렇게 할래? 보도자료 보지 말고 확인 안 해? 그러니까. 씨발. 아, 야, 기자의 기본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당 종로중구 사무총장인 김한울 씨가 자세하게 과학적 분석을 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분은 또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정말 렌즈의 각도, 거기에 교통량 이런 것까지를 다 해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최근 사진인 거는 맞다. 그런데 이게 위성 사진인 것 같다. 무인 정찰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위성 사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거 자기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주면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잠깐 이제 얘기해 보면 이 사건이 국내의 언론을 휘어잡으면서 어떤 사건들이 뭉치냐면요. 시국회의 단식이 묵히고 있고요. 야간 집회가 지금 2차례 있었는데도 방송 한 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국정원 간첩 사건 바로 지금 2차로 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원세훈이 아파서 이거 개새끼들 장난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뜨리는 순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박 씨는. 대박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레인메이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인 정찰기는 북한 것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다. 북한 것이면 영공이 무방비라는 것이고 아니라면 북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국방부는 조작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는 댓글 대신 북한의 위협을 조작하여 여론몰이 하려는 것인가. 또 이제 북풍이다 이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이야기해도 다 못하겠다. 다음에 6번째는 방통위가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의혹, JTBC의 시사단 프로그램 또 중징계했어요. 중징계를, 유성 씨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넘어갈게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다음에 제주 4.3 관련한 66주년 첫 국가 추념식이었죠. 안 갔죠? 박 언니는 안 가셨어. 그 사건이 명박형님도 안 갔어요. 당시에 28만 명이었던 제주도
도민 중에 3만 명이 사망한 사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5.18은 뭐 공식적으로 200몇 명, 그리고 뭐 이제 그 당시 소문 돌기로는 2, 3천 명이 아니죠. 4,900명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3만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 되게 옛날 이야기고 이게 교과서에도 별로 안 나오는 이야기였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화 지슬이라고 있습니다. 지슬을 한번 보시면 그건 심지어 재밌기까지 해요. 아름답고 재밌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아 제주 4.3의 분위기가 어땠었고 뭐가 대충 어떻게 돌아갔다는 거를 느낌을 팍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때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를 나름 이제 극영화적으로 재구성을 한 거지, 거기에 근거 없이 들어간 에피소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슬이라는 영화, 이 영화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고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많이 많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배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돼서. 근데 TV 같은 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TV 왜 알려주세요. IPTV 같은 데 보면 그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싼 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지스를 한번 꼭 보세요. 아니, 이 영화는 진짜 웃기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두운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라서 막 끔찍해서 아, 나 저거 보면 너무 기분 이상할 것 같아서 못 보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말을 믿고 그러니까 막 너무 이상해서 못 보겠다. 이건 아니거든. 정말. 한번 꼭 보세요. 지금 근데 그 66주년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논란이 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가, 원희룡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지금 제주도지사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 제주 4.3위원회 폐지,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폐지하는 법안에 공동으로 발의했던 사람.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이 원희룡 이분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를테면 인물났다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제주도를 위해서 그동안 발의한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라는 법안에나 공동 발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그것도 있었고, 강정 문제에 관련해서 한마디도 없었잖아. 도움을 청했을 때 계속 외면해 왔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짚어. 근데 강정 출신이라며 또. 강정마을 바로 옆에 있는 중문. 근데 너무 이상한 사람 중문 아니야? 바로 옆에 중문이죠. 근데 제가 그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나 원희룡 씨,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폐기 법안을 내고 이것과 동의 못하고 또는 국가의 행사에 행정부 수반이 가지 못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1, 2회 때 논의했던 그것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갑오경쟁부터 박정희의 그 혁명을 미화하기 위해서는요. 이승만 정부부터 정통성이 쭉 이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4.3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그렇죠. 그런데 그거니까. 이거를 새누리당 정치인들께 친일 또는 독재 2, 3세대 후손들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 역사의 재구성은, 현대사의 재구성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 마음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서명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선조들 다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는데. 아니, 자기가 또 피해자라고 또 지금 그러고 다닌다는 그렇죠. 거야. 이런. 그런 말이나 하지나 말든가. 저는 내가 원희룡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 고소하세요. 저 싸울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역민으로서. 또는 그 핍박받은 섬나라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그렇죠. 자라나는 성장한 기성 정치인으로서 권력이 있는 자로서는 매우 비굴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출세하는, 제주도의 천재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재였죠. 자기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내 고향으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 지사 나오는 것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쌩 깔려면 계속 쌩을 까든가. 그리고 이제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제주민들을 학살했던 이승만 전위부대, 아까 말씀 서북청년단. 그 후신이 어디입니까? 솔직히 짚고 가자고요. 지금 제가 고소당할까 말은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보수 가짜 틀을 쓰고 모 청년 단체는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서북 청년단의 정치를 계승한다고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아, 끔찍해라, 진짜. 모 청년단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벌써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새누리당이 그 길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정당으로서 절대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게 또 보니까 어떤 그런 유의 보수단체가요. 이 제주도 4.3 사건에는 지금도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역민들 이런 의식해서 4.3을 뭐 이렇게 만들어 주긴 하는데 한쪽에서는 똑같이 계속해서 간첩.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4.3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그때 이제 그렇죠. 수립되면서 그렇죠. 그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6.25보다 더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사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울 때, 50 단독 선거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50 단독 선거는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유엔 감시단의 감시하에 이렇게 한 줄로 배웠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 왜 제주도는 제외됐지? 뭐 제주도는 그냥 섬이라서 제외가 됐나 보지. 거기가 행정력이 안 미쳤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교과서에. 근데 그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본토에서도 있었어요. 있었고,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을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고, 사실은 이승만 정권의 그런 단독 정부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고 해방 전국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싸움과 이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그 제주도민을 다 압살하고 다 죽여버리고 쓴 게 이승만 정권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저쪽 구구 쪽에서는 그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은 해방정국과 4.3 기타 등등 때 죽은 거는 다 다 빨갱이라서 죽은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해도 욕이 튀어나오고. 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인데도 욕이 많이 나와서. 제가 보완적인 이야기 잠깐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5.18의 공식 지정곡은 김을류한 행진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훈처가 방화 타령을 들었다고. 예. 이번에 튼 노래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가사에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잠들지 않는 남도인가 뭐 그런 그렇죠. 거예요. 자, 그리고 박근혜 씨는 조류독감이어서 불참을 했나요? 자, 8번째 이슈는요.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나서 한정위원이죠, 그거. 네. 그러니까 위헌나서 첫 달빛 행진을 했습니다. 12시까지는 가능하다는. 아니, 그거 잘못됐어요. 12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워 새벽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소리를 못 냅니까? 혹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가 필요할 경우에 잠을 자는 자정에서 5시 사이에 법을 개정해야만 못하는 거고, 현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첫 달빛 행진을 보니까 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좋죠. 낭만적이야. 달빛 행진이라는 게. 그럼요. 거기다가 햇불을 들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햇불, 짱돌. 짱돌. 죽창은 어때요? 죽창. 아직 죽창은 다음 단계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가 아로가 돼, 아로가 되고. 자, 다음 이슈는요. 국정원이 간첩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국외요원에게 내린 전문이 대공수사단장 결재가 필요한 문서인 것으로 확인. 2급이라면서요,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맨 위에 차장급이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있어요, 이렇게. 맨 위에 국정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1차장, 2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2차장 밑에 대공수사국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1급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대공수사팀장. 이 사람이 2급인 거고 그 밑에 대공수사처장이라는 게 또 있어. 대공수사처장이 지금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공수사팀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 라인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보는 견해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견해에서는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박근혜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든지 꼬리 자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잘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랑 신비님이랑 내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대공수사 단장까지는 꼬리를 자를래야 자를 수 없는 상태로 온 거잖아요. 네.
두 단계 넘어가면 남재준 나오는 거잖아, 이제. 그렇죠. 두 단계 그렇죠? 넘어야 응, 남재준이죠. 응, 응. 두 단계가 서천로 2차장이니까. 근데 저 하나만 물어볼 예.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안 하신 분들은, 안 해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난 해봤는데. 해봤어요? 2급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은 거야. 네? 이를테면 장관이 급이 없어요. 서울시에 부시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 난 지방직 공무원. 2명이에요, 2명. 그 급이에요, 지금. 부시장? 네. 최소 부시장보다 더 높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요. 지금 검찰하고 국정원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높아요. 높게 돼 있구나. 검찰. 네. 근데 이 정도면요, 권력의 서울시 반을 갖는 거예요. 예, 서울시 부시장이면. 정무 1시장, 정무 2시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무 1시장은 외부에서 오는 거고요. 2시장은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엄청 높은 거네,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외를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 씨하고 당시 상황을 돌아가 보자고. 나경원 씨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경선에 붙었어요. 이거 다 나온 얘기예요. 이건 고소될 수가 없어요. 뉴스에 나온 건데. 그래서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자 간접 사건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나경원은 어느 소속이었어요? 한나라다. 거기에 누가 선거를 도왔어요? 박근혜. 박근혜잖아요. 자, 그럼 프레임 보이지 않아요? 전 프레임 얘기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위에서 알아서 꽂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하건데 밑에서 기획한 사건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꼬리를 잘라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에는 선대본부장 또는 그때 당시 국정원장 지시 기획해서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저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밑에서 잘려봐야 잘리지 않습니다. 저 내기에 예. 달려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제가 이겨야 돼요. 남준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지난주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 이것보다 이건 사실 좀 뻔한 거고. 이거 뻔한 거지. 지금. 국정원에서 팩스 보낸 거 정말 히트였어. 그렇죠? 압권이었지. 아니, 닭짓도 그렇게 닭짓을 할 수가 있어. 어설퍼도 예. 자, 항공기하고 비슷하잖아. 네, 항공기. 폰트나 좀 어떻게 해보지. 아니, 근데 사회적으로 약한 것 같아. 요즘 내가 폰트 내 직장이 폰트 썼다고 고소당했거든요. 요즘 폰트도 국가 정부에 아무나 못 써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돈 주고 산 폰트만 쓰니까 똑같은 거야, 이 새끼들이. 들켰어. 요즘 폰트를 저작권 등록 때문에요. 예, 계속 전화 와서 폰트 쓰지 못하게 해요. 그렇구나. 이 새끼. 내가 돈 주고 쓴 거야, 이 새끼들 이거. 금방 자기네 사무실에서 돌리는 수밖에 없는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거야, 예, 폰트가. 아, 참나. 검찰들 이 방송 듣고 있으면 폰트를 추적하십시오. 그 민주진보 세력 쪽의 이슈들을 막 가져가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경제민주화 같은 거 가져가서 제목만 제목만. 가져가가지고 아까 나온 것처럼 이미지만 싹 네네. 해서 결론적으로는 폐기시키는 쪽으로 가고 먹튀. 통일도 그래서 지금 그 예, 상태라고. 그 단어 자체도 너무나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단어를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네, 거야. 맞아요. 녹색 성장 뭐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녹색이란 말이 이제 쓸 좋은 수가 말인데, 없어. 좋은 말인데. 나도 맞아요, 경제민주화 맞아요. 소리 들으면 열받을 것 같아. 이제는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통일이란 말도 이제 못 하겠어. 개판이야, 개판. 나는 됐어. 대박이라는 말도 안 써 이제. 네, 대박말이 좋은 말이거든. 그래서 재미있는 틸트 하나 있는데 음. 장난감 수준의 무인 비행기 2대로 숯골들을 나라가 뒤집힐 듯 떠들고 있을 때 미국 방산업체는 신이 나서 춤추고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통일 대박이란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을 생각나게 하네. 대화 없이 일방적 통일 대박이란 헛소리. 드레스된 선언은 드레스 패션 쇼였다. 딱이다. 누구예요? 아이디 소식도 아이디 개꿈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좋네요. 자, 황진미님이 소개하실 거 있죠?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영화요? 저는 영화 말고, 요번에는 드라마 소개 하나 할게요. 예. 밀회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밀회. 알죠? JTBC 드라마, 월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유아인, 김희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나이 좀 든 여자랑, 젊은 남자랑 둘이 막, 보비보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일단 포스터도 그렇게 나오고, 또 사실 또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선입견으로 이제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어떤 상류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히 위선적인 그 파워 게임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건 알고 있잖아요. 뭐 어떤 고급 예술에 대한 재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급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클래식의 천재야.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발탁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여지껏도 뭐 빌리 엘리어트도 그렇고 뭐 호로비츠를 위하여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것들을 깔아가지고 이 영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발탁이 되면 되겠지? 그거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호로비츠를 위하여 같은 경우는 살짝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가 한번 주어졌어. 마치 무슨 자연 하늘에서 이렇게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리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거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그리질 않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파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음대 비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비리의 와중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기회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굉장히 밀도 높은 드라마고, 정말 올해의 드라마로 꼽고 싶은데, 이게 이제 JTBC 종편 드라마라서 막, 어떤 이제 약간 진보 언론에서는 별로 좀 다루기 껄끄러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예, 추천드립니다. 어디서 하나요? JTBC 월화 드라마요. 너 죽을래? 왜? 잠깐, 아니, 웃음이 나오는데. 농담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다뤘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미래 관련해서 그 남자 여자 사이에 심리적인 건데요. 근데 심리적인 것도 기가 막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루는 방향이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품격의 예술이지만 사실은 제일 썩어버린 집단이 갖고 그렇죠. 있는 이런 건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나 제 팟캐스트를 다른 팟캐스트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우리 청취자분께 한마디만 이거와 관련해서 그 본방 사수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VOD로 다운받아 보십시오. 저 시청률 올리는 거 정말 싫어요. 돈 들어. 그러니까 저도 안 봐요. 지금도 안 보는데. 종편을 다 없애가지고. 한 장면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둘이 어떤 연탄곡을 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알죠. 이렇게 나란히 그거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르가즘도 그런 오르가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성적이라는 게 둘이 뭘 꼭 어떤 성기 결합만이 성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 인격과 자기 영혼을 걸고 이 사람들이 이게 대화잖아요. 몸의 대화지. 연탄곡 영혼의 대화이고 몸의 대화이죠. 같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그 둘의 그 어떤 희열에 찬 모습.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옆에 방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은 그 소리에 깨었으면서도 덤덤하게 다시 잠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음대 교수거든? 근데 얼마나 무감각한 인간이면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맡기면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둘이 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잔다 쳐. 음대 교수라는 사람이 둘이 그렇게 황홀력에 빠져가지고 연탄곡을 치고 있는 거를 분명히 내 손가락이 치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렇게 덤덤하게 이렇게 딱 듣고는 다시 잠들어요. 그게 피아노 두 대가 치는 가장 아름다운 곡이래요. 슈베르트의 네 손에 뭐 사랑을 위한 내 손에 환타지. 내 손을 위한 판타지. 그러니까 그게 보면 진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드라마 보면 제가 그때 마지막에 팟캐스트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드라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누라가 20살이나 어린 남자랑 그러고 있다면 나는 무조건 기분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자, 2부 마치도록. 그 남자의 자기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지. 아유, 미쳐,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20살 많은 여자랑 그렇게 빠지면 그 사람은 할머니잖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욕하고 싶어. 최근에 배운 욕인데요. 나 완전히 새됐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K-팝스타 첫 도전자이신 푸른 나무님의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를 청취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팟빵 게시판이 지금 뜨겁게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후련하다님이 올려주신 정말 대박입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합니다. 이거 하나로 지금 오늘 모든 우리 청취자들의
그 감정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질문도 좀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여기 지금 출연진 중에 영화평론가 황진미 씨가 계신 건가요? 예, 예. 자, 오늘 첫 번째 도전자셨거든요. 네, 팟캐스트의 장점 무엇이 있다? 지금도 저도 댓글을 보니까 예. 욕 부분이 이게 이제 그 제도권 언론과 예. 팟캐스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욕이 주는 저희 방송에 지난주 방송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욕이 주는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나마 욕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팟캐스트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 김영민 국장님도 계시지만 욕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규 방송이 딱 되니까 예. 약간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욕까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팟캐스트를 할 의미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자유에 속하는 거니까. 예. 혹 지금 이 첫 프로그램인 그 예. 첫 도전자신데 이게 만약에 3개월 뒤에 우승을 하셨어요. 우승을 하셔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욕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사실 전 우승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네네. 우승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욕은 안 하고도 얼마든지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네. 팟캐스트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팟캐스트니까 욕을 하려고 팟캐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자는요. 우리 푸른 나무님의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였고요. 푸른 나무님의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팟빵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다음 주 두 번째 도전자가 방송된 그 녹화분이 올라갈 때까지 다운로드 횟수를 통해서 점수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K-팝 스타랑 똑같네요. 이게 비디오가 아니라서 그런데 예. 1번 이렇게 가리키면서 예, 찍어달라고. 다양한 재능을 지니신 우리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팝스타 출연 신청은요. 라디오 메모 2013 gmail.com으로 연락처, 이름,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담당자분들이 직접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 모르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도전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팝스타는요, 다음 주에 새로운 출연자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저희는 다음 두 번째 출연자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